자, 오늘은 반응 메커니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들 이제 뭐 분자가 됐든 원자가 됐든 이온이 됐든 이 입자들이 열심히 충돌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꽝 부닥쳐서 바로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한 번에 일어나는 원스텝짜리 반응들도 있지만 많은 반응들이 여러 스텝을 거쳐서 프로덕트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프로덕트를 만들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스텝들, 단계들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스텝들 그거를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불러. 반응 메커니즘에 쭉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스텝들을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반응식은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 rate law 예를 들 때 HBr이 만들어지는 수소하고 브로미 반응에서 HBr 만드는 그 반응의 반응 속도식이 보면 분수로 돼 있고 분모의 텀이 2개 있고 뭐 분자에 또 주렁주렁 텀이 있고 복잡한 식이 있었죠. 그렇게 복잡한 속도 법칙이 나오는 애들은 사연이 있는 애들이라고 했어. 그때 내가 얘기했던 사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수소 원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레디칼, 레디칼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레디칼이라는 건 중성인 화학정인데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놈, 그걸 레디칼이라고 불러요.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수소 이온, 프로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얘는 중성이잖아. 근데 뭐 H2처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꽝 부닥치면 HBr이 만들어지고 이제 브롬이 레디칼로 만들어지지요. 브롬 원자가 돼요. 하여간 이런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리액션의 그 반응식에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반응식과는 달리 페이즈를 표현하는 가로가 없어. 보통은 여기다 괄호 열고 뭐 가스인지 리퀴드인지 뭐 솔리드인지 또는 뭐 솔루션에서 액퀴어스 페이즈면 뭐 수용액 이라고 해서 AQ 이렇게 쓰죠. 그런 페이즈를 나타내는 심벌이 여기 원래 들어가는데 엘리멘터리 리액션에서는 심벌을 표현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하고 뭐하고 부닥쳐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진다. 그냥 그것만 표현해줘요. 그리고 비가역적인 반응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한쪽으로 하고 뭐 평형이 존재할 때는 양쪽으로 다 화살표를 하고요. 그래서 엘리멘터리 리액션의 화학식은 어떤 입자들이 부닥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그냥 단순히 표현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알아낸다라는 말은 어떠한 엘리멘터리 리액션들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내는지 그 단계들을 다 알아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어지려면 누군가는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되겠지. 근데 뭐 누군가 규명을 해서 그런 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꽤 유용해요. 상당히 이제 키네틱 스터디 하기가 편리해져. 소위 말해서 몰리큘레리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몰리큘레리티는 그 엘리멘터리 스텝에 관여하는 그 반응물들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한 가지 리액턴트만 관여하면 유니몰리큘러 리액션, 몰리큘레리티가 1인 거고 두 가지가 관여하면 바이몰리큘러 리액션, 몰리큘레리티가 2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프로페인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리니어한 프로핀으로 바뀌고 있죠. 이 경우에는 이거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수소 레디칼하고 뭐였지 아까? 뭐였지? BR2 브로민이 반응해서
일어났던 그 반응, 그거는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겠죠. 세 개가 부닥치는 경우, 뭐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낮겠지. 이게 왜 낮은지 이해가 안 되면 하루 종일 당구를 쳐보세요. 그래서 공 세 개가 딱 하고 부닥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지. 내 당구 인생 나 이렇게 많이 쳐보진 않았지만 쳐보면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당구를 이렇게 많이 치진 않지만 최근엔 조금 재미 들여가지고 주 교수님하고 저녁 먹는 시간에 가끔 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세 개가 동시에 부닥치는 일은 없어요. 그거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갖고 보면 두 개가 먼저 부닥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놈이 어떤 하나하고 부닥치겠지. 세 개가 동시에 딱 부닥치는 일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니몰리큘러 아니면 바이몰리큘러예요. 자, 이 몰리큘러리티의 개념은 사실은 화학 반응에 관한 속도 법칙에서 레이트 로에서 그 리액션 오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이게 비슷한 성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면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뒤에 봅시다. 이 몰리큘러리티는 그냥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 다만 리액션 오더는 실험을 해야 한다 그랬죠. 몰리큘러리티는 바로 알 수 있어. 리액션 오더는 실험을 해야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몰리큘러리티를 바로 어떻게 알아? 누군가 실험을 해서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걸 증명을 했다면 그렇다면 몰리큘러리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실험해야 아는 거예요. 말장난이야 조금. 자, 어떠한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퍼스트 오더겠죠. A가 P가 되는 이 반응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P가 되는 거니까 A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 반응의 속도 상수에다가 A의 농도의 1승이에요. 여기가 1이잖아. 1승이 될 수밖에 없어. A의 농도에 비례해요. 실험하지 않아도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그냥 속도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바로. 실험하지 않고도. 단 누군가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걸 알려주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바이몰리큘러 리액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실험을 해서 이게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라는 걸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되겠지. A에 대해서 1승, B에 대해서 1승, 오버롤 세카노도.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A가 사라지는 속도는 두 개가 부닥쳐야 되니까 이 각각의 농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냥 적을 수 있다.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어떤 반응을 주고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다 라고 언급을 했거나 또는 이 화학 반응은 elementary rate law를 따른다. The reaction follows the elementary rate law 이렇게 하면 elementary rate law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게 뭐 elementary reaction처럼 취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속도 법칙을 적으면 돼 그냥.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화학 반응 이게 그 뭐야 이거 SN2 반응이네요. 예. 베이스가 에톡사이드라는 베이스가 메틸 아이오다이드하고 반응해서 요 이서가 만들어지고 리빙 그룹으로 아이오다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이 반응. 이 반응에 대해서 누군가 실험을 해서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반응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반응에 대해서 속도 법칙은 요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키네틱 실험을 해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의 레이트 로가 얻어질 거야. 이거 농도에 비례하고 이거 농도에 비례하도록.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틀린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우리가 속도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썼다 그래서 거꾸로 반드시 걔가 엘리멘터리 리액션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반응에 대해서 키네틱 실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했어요. 뭐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증거를 문헌에서 못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서 속도 법칙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시다. 속도 법칙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1승, 요거에 대해서 1승이니까 요 반응은 엘리멘터리 리액션인가 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반응은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험을 해서 이 속도 법칙이 얻어졌다 그래서 이 반응은 틀림없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이걸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얘기하려면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돼. 다른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시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러면 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이 예는 아주 간단해요. A가 B가 되고 A가 중간체 I가 되고 중간체가 프로덕트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반응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스텝의 속도상수 KA, 두 번째 속도상수 KB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실제 이런 반응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녀석이에요. 방사성 원소지요. 우라늄이 넵투늄이 됐다가 넵투늄이 플루토늄이 되는 이 반응. 얘가 되는 반응 이게 몇 차 반응이야? 요거 엘리멘터리 리액션이잖아. 리액션 메커니즘이니까. 그렇죠? 1차 반응. 요것도 1차 반응이죠. 반응 속도는 이거 곱하기 얘 농도. 두 번째 스텝은 이거 곱하기 이거 농도가 두 번째 스텝의 속도고.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에서 속도 상수를 여기다 보통은 적는데 핵 반응인 경우에는 속도 상수 대신에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적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아마 핵화학, 뉴클리어 케미스트리라는 걸 짧게 아마 한 챕터 정도 배웠을 텐데 왜? 우리 지난 시간인가? 반감기 공부했었죠? 몇 차 반응이냐에 따라서 다 해봤잖아. 그때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어떻게 됐었어요? 속도상수 K분의 ln2 이렇게 됐었죠. 그죠? K분의 ln2. 따라서 반감기를 알면 그냥 속도상수를 아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걸 알려줬다는 거는 속도상수를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하여간 뭐 이런 반응의 예고, 일단 이거 갖고 얘기합시다. 오늘 메커니즘 얘기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이고 이것도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이니까 속도 법칙은 A가 사라지는 속도, 이거 곱하기 이거 앞에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체 사라지는 거. 중간체는 일로 가면 사라지지만 또 이렇게 오면 생기죠. 그래서 네트레이트는 생성되는 놈, 사라지는 놈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생기는 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겠지. 그렇죠? 프로덕트 생성되는 건 이렇게 두 개의 곱.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농도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변수가 시간 변수 t하고 다 상수인데 농도가 세 가지가 나왔죠. A의 농도, 중간체 농도, 프로덕트 농도. 그래서 그 농도들 간의 상관관계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초기 농도가 초기에 A만 있었다고 합시다. 중간체하고 프로덕트는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실험이 그러겠지. 초기에 A만 갖고 반응을 시키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하에서 성립되는 식이 뭐야? A의 농도, B의 농도, A의 농도, I의 농도, P의 농도 이 세 가지 농도의 합이 뭐예요? A0. 그 식이 성립해야 되겠지. 뒤에서 나올 거고. 그 A에 관한 그 속도 법칙 이거 적고 나면 이게 나오고 이건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1차 반응 인테그레이티드 레이트 로예요.
익스포넨셜 디크리스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체에 대해서는 여기 중간체의 농도, 여기 중간체의 농도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중간체 농도를 요 좌변으로 이항하고, 요거죠. 이항하고 요 자리에다가 얘 대입한 거예요. 요거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살짝 좀 복잡해졌네. 그지?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네요. 그렇지? 좌변은 그 인터미디트의 농도를 시간에 대해서고, 오른쪽은 다 상수야.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는 공업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아주 간단한 테크닉을 써서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그 솔루션이 있어요.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주어져 있어서 요게 솔루션이에요. 이거 풀이 과정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반응공학 시간에 이 똑같은 미분방정식 풀어서 이거 얻는 거를 하게 될 거야. 내가 반응공학 가르칠 때도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업수학 책 보니까 제일 앞에 첫 번째 챕터인가 뭐 거기에 나오더라고. 하여간 이게 솔루션이야. 운이 좋았네. 예. 식은 좀 다소 복잡하지만 쉽게 풀리는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중간체의 농도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 A의 농도 구했고, 중간체 농도 구했고, 이제 프로덕트 농도 구해야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 A만 있고 I하고 P는 없었으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이 세 가지 농도의 합은 A0하고 같죠. 따라서 프로덕트의 농도는 얘는 A0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얘하고 얘를 A0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A0를 가로로 묶어낸 거지. 그러면 프로덕트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세 가지 다 구했지 이제. 다만 구하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번거로운지 모르지. 그냥 답을 바로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번거로웠어요. 이거 갖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는 익스포넨셜 디크리즈하고, 그 다음에 중간체 농도는 늘어났다가 줄어들게 되고, 프로덕트는 늘어나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식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 다분히 수학적인 내용이야. 뭐 화학 얘기 별로 한 게 없어요.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점. 여기가 뭐야? 중간체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바로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농도. 그죠? 중간체 농도가 최대가 되는 요 점의 좌표값을 얻어보자. 어떻게 얻으면 되죠? 미분해 갖고 0이 되는 곳 찾으면 되지. 그죠? 요 식을 미분해서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미분. 요 식을 중간체 농도식을 미분을 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요거죠. 이건 그대로 쓴 거고 여기 미분한 거 여기다 썼어요. A0 쓴 거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0도 지워지고 요 앞에 있는 상수 다 없어지고 이 텀하고 이 텀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두 개의 텀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때가 뭐야? 농도가 중간체 농도가 맥시멈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 시간 t를 구하면 그걸 tmax라고 표현합시다. tmax라고 표현하면 이게 그 시간이야. 그리고 그때의 농도는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해요? 앞에 있는 요 식 여기다 대입하면 Imax, 맥시멈 컨센트레이션이 얻어지죠. 중간체에. 그렇게 해서 얻은 Imax가 이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수학이지. 수학이야. 화학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슬슬 화학 얘기 좀 해봅시다. 요거하고 요거가 나타내는 곳이 여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화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적은 것처럼 Ka 값에 비해서 Kb가 많이 커. Ka 값은 예를 들어서 뭐 고정되어 있는데 Kb가 점점점 커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Ka보다 Kb가 많이 커져요.
이거 KB가 점점점 많이 커지면 이거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거는 분모가 훨씬 큰 수가 될 테니까 어떻게 돼? 이게 점점점 작은 값이 되죠. Tmax 작은 값이 되고 Imax도 어떻게 돼요? KB 얘가 점점점 커지면 이거 무시할 수 있고 이거 약분되고 결국은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KA에 비해서 KB가 상대적으로 많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 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점점 원점 근처로 간다는 거죠. 그지? 그런데 KA에 비해서 KB가 많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가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보다 많이 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리액턴트는 각각 첫 번째 단계는 A가 리액턴트고 두 번째 단계는 중간체가 리액턴트인데 걔네들의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않는다면 첫 번째 단계의 속도보다 두 번째 단계의 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다는 말이지. 예. 그렇죠? KB가 KA보다 크면 클수록 요 점은 원점으로 가게 돼요. 오케이?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둡시다. 우리가 요 간단한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풀면서 두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짜증이 났지 감명이라기보다는 이런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간체의 맥시멈 농도가 나타나는 저 점이 두 번째 스텝의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원점 근처로 내려간다. 그죠? 요거를 기억해 두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질문 됐어요? 자, 방금 이 예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 달랑 두 단계짜리, 그것도 일방적으로 포워드 리액션만 가는 두 단계짜리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됐죠. 그런데 여러 단계 반응, 게다가 리액턴트도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렇죠?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심지어 그 미분방 정식이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풀 수 없는 경우에 미분방 정식이, 풀 수 없는 미분방 정식이 출현해요. 아주 빈번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치 해석적으로 누메리컬 메소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서 교수님한테 하드 트레이닝 받고 있지. 그지? 하드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그렇잖아. 좀 짜증나잖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approximation. 대충 좀 얼추 계산해 보면 되잖아. 얼추. 크게 틀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얼추 계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Steady State Approximation. 이거는 무지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반응공학 배울 텐데 거기에서 맨날 쓰는 거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Steady State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우리 지난해 확산할 때도 공부했잖아. 그렇지?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고 하면 Thermal Steady State에 있는 거고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해. 그거는 확산해서 우리가 Steady State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죠. Fixed First Law 얘기할 때. 그런 것처럼 이 Steady State Approximation에서는 중간체의 농도가 안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앞에 그림에서 중간체의 농도가 변했지 뭘 안 변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왕창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잖아. 그지? 저렇게 변하지만 Steady State Approximation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간체의 농도가 생성되는,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중간체가 사라지는 속도가 대충 얼추 같아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중간체는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시간 구간이 나타난다. 그걸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해요. 결국은 Steady State Approximation은 이걸 가정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중간체 농도 안 변한다라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좀 미안하잖아. 앞에 그래프에서 봤듯이 중간체의 농도가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좀 미안하잖아. 그지? 이렇게 많이 미안할 때, 좀 뻔뻔하다고 느낄 때 붙이는 게 컷이죠. 대충 보면 그렇잖아. 컷이 준, 준 정상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정상 상태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컷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야. 아직도 불만이 많죠. 이 중간체 농도 왕창 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해? 말도 안 되지. 그죠? 나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 지금. 근데 일단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 전개를 해봅시다. 도대체 얼마나 큰 편익이 있길래 이런 용감한 가정을 하는지 봅시다. 앞으로 줄여갖고 QSSA 이렇게 얘기하면 Quasi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에요. 앞에서 수식을 유도했던 똑같은 메커니즘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아까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됐었잖아. 근데 간단하게 돼요. 중간체 농도 암변의 시간에 따라서 그 얘기는 얘네들이 0이라는 거지. 그렇죠?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게 0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좌변은 중간체의 생성 속도, 우변은 중간체의 소멸 속도 똑같다. 그죠? 그래야 중간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중간체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되네. 이런 횡재가 어딨어?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왜 저기 미분 방정식을 풀었어요? 중간체의 농도를 풀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거잖아. 그런데 QSSA를 쓰게 되면 그냥 날로 먹어요, 날로. 그렇지? 날로 먹어. 중간체 농도가 그냥 얻어져. 어휴, 이런 땡큐가 있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날로 먹었는데 이게 뭐 항상 맞을까? 당연히 안 그렇죠. 당연히 안 그래요. QSSA가 타당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KA보다 KB가 압도적으로 커야 돼요.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중간체 농도의 맥시멈 포인트, 극점, 최대 값이 나타나는 그 꼭지점은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어디로 갔었어? 원점으로 갔었죠? 그렇지? 뭐였지? 여기 중간체 농도, 여기 시간 t, 그러면 중간체 농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일로 가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A나 프로덕트, 리액턴트나 프로덕트의 농도 변화에 비하면 얘네들의 농도 변화는 그냥 거의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속도 상수가 훨씬 커. 그 말은 뭐야?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족족 프로덕트로 간다. 이 앞에 게 느리고 뒤에 게 빠르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이 QSSA가 상당히 타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는 중간체의 농도에다가 요거 곱한 건데, 여기 중간체 농도 자리에다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지. 그치? 결국은 뭐예요?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가 바로 뭐가 생성되는 속도하고 똑같아. 이게 뭐야? KA 곱하기 A가. 첫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 곱하기 A가 뭐야? 첫 번째 단계의 속도죠? 그지? 첫 번째 단계의 속도나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나 같다. 얘나 얼추 같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건 빠르거든. 얘가 느리고. 따라서 전체 속도를 얘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니까 요 뒤에가 RDS다. 그 Rate Determining Step. 뒤에가 속도 결정 단계다라는 걸 의미하죠. 말고 뒤에가 속도 결정 단계된다. 첫 번째 앞에가 얘가 빠른 거니까 속도 결정 단계는 앞에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앞에가 속도 결정 단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지? 여기에 중간체 농도 이렇게 막 수평선처럼 그려놨는데 뭐 실제로 이렇지는 않지. 중간체가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을 리가 있어.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거 좀 무시해도 큰 문제 안 생긴다. 리액턴트 줄어들고 프로덕트 줄어드는 이거에 비하면 얘네들 조금씩 찌끔찌끔 줄어드는 거는 거의 뭐 안 변한다고 해도 큰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닌 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네. 자, 프로덕트 생성되는 속도. 이게 이제 A의 농도는 아까하고 마찬가지지. QSSA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A의 농도는 그냥 바로 첫 번째 스텝에 구한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생성되는 속도, 이거 변수 분리해갖고 또 적분한 거죠. 얘 일로 이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대입해서 적분해서 이게 얻었어요. 그래서 요식 가지고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거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그린 거고요. 그래서 리액턴트가 사라지는 거는 똑같이 QSSA 쓰기 전이나 상관없이 A의 리액턴트의 농도 변화는 QSSA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두 경우가. 그리고 QSSA를 썼을 때 조금 차이가 나네.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KB가 두 번째 단계의 속도 상수가 첫 번째 단계보다 20배 크다라고 가정하고 그린 거예요. 이 가정하에서 이 식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다라는 말이야. 어널리티컬 솔루션 갖고 그림을 그리면 파란색으로 그려지는데 별 차이 없잖아. 그죠?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뭘 복잡하게 미분방정식 풀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중간체의 농도, 당연히 변하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QSSA 쓰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식으로 표현되니까 별 문제 아니지 않냐라는 거야. 자, 예제가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steady state approximation은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요. 중간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가정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요 메커니즘인 경우에는 요 속도 상수 두 개의 차이가 클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별 차이 없을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RDS 얘기를 했는데, 이 반응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가 RDS고 Rate Determining Step, 뒤에가 이제 빨리 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 반응의 속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속도와 똑같아. 지금 똑같이 되게 표현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체 느리기 때문에.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 전체 반응의 속도가 요 단계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느리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용인하고 서울 사이에 고속도로가 용서 고속도로라는 게 있죠.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그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옛날에 수원 갈 때 내가 이제 직장이 삼성 종기원 다닐 때 수원 기흥이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무지하게 많이 타고 다녔는데, 서울에서 내려갈 때 보면 국내동 톨게이트 지나서 저기 뭐 만남의 광장인가 그 근처 갈 때까지는 계속 막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뻥 뚫려. 내가 출근 시간 소모하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막히는 구간에서 다 소모하잖아. 그렇죠? 전체 내가 회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서 속도를 계산하면 그 속도 값이 실제로 그 만남의 광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속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구간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RDS가 그 병목되는 구간, 거기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봤던 얘가 요거지. 앞에가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여기가 RDS고, 뭐 거꾸로 이 뒤에 게 RDS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봅시다. 앞에는 빠르고 뒤에 게 느리니까 여기가 RDS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우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반응물들은 일로 반응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일로 가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일로 가. 마치 여기가 이쪽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다른 고속도로를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라면 이런 메커니즘 이런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면 이 반응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RDS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Rate Determining Step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겠죠. 이게. 자, RDS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질문? C? 지금 우리 이거의 얘는 요거에 해당되겠지. 이건 다른 것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봅시다. 만약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시다. A가 첫 번째 중간체가 됐다가 두 번째 중간체가 됐다가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되는 이런 세 단계짜리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RDS라고 합시다. 첫 번째 단계가 RDS라는 말은 세 가지 스텝 중에서 첫 번째 스텝이 제일 느리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스텝이 이게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다 이거야. 지금 리액션트 하나밖에 없잖아. 1차 반응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첫 번째 스텝의 속도 상수가 아주 작거나 또 가증성이 있어. 속도 상수는 꽤 크더라도 농도, 리액턴트의 농도가 아주 묽어도 속도는 느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단계가 RDS다라고 할 때 그 단계가 RDS라고 그래서 꼭 예를 들면 여기가 RDS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는 속도 상수는 무지하게 작겠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의 농도가 아주 묽어도 이거는 적당히 작은데 얘는 아주 묽어. 그러면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RDS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첫 번째 단계가 RDS래. 근데 우리가 반응시키면서 리액턴트의 농도를 아주 묽게 해서 반응시키는 바보가 있어요? 없죠. 예,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최대한 진하게 해서 반응시킬 거예요. 왜냐면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RDS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거는 뭐 때문에 여기가 RDS가 됐겠어? 속도 상수가 작아서. 그죠? 속도 상수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리액션 프로파일을 그리면 첫 번째 단계 에너지 배리어가 제일 클 거예요. 보나마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에너지 배리어 크기는 이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작을 거예요. 두 번째가 배리어가 더 작고 세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작을지 아니면 반대로 될지 그거는 몰라요. 사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확실한 거는 첫 번째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배리어보다는 확실하게 클 거야. 그지? 그래야 속도 상수가 작다는 거잖아. 속도 상수가 작은 이유는 이거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속도 상수 작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RDS다라는 얘기는 여기 배려가 큰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큰 게 있다는. 하지만 얘기했듯이 RDS라는 거 꼭 속도 상수 때문만 오는 건 아니다. 농도가 묽어도 RDS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뒤에 단계에 만약에 RDS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농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는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얘기고 여기까지 질문.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볼 건데 이런 메커니즘을 볼 거예요. 이번에도 두 단계 반응이죠. 리액턴트가 두 개가 나왔어. 조금 복잡해졌네.
그지? 리액턴트가 두 개가 나왔고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프로덕트가 돼요. 두 단계 반응인데 첫 번째 단계가 평형 반응이네. 평형 반응. 많이 복잡해졌네요. 리액턴트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단계는 역반응도 가능해. 그죠?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우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별로 안 복잡해요. 왜냐? 이 이퀄리브리엄 이 특성을 이용하면 중간체의 농도를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프리 이퀄리브리엄 역시 QSSA만큼이나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먼저 여기에 이제 이퀄리브리엄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앞에 이퀄리브리엄이 있다 그래서 이걸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르는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뭐예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정반응은 뭐예요?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역반응은 뭐야? 중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쪽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잖아.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중간체가 사라지면서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프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단계가 존재하는데 앞에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려면 어떠한 특징이 만족돼야 될까?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하고 이게 사라지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사라지는 속도가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프리 이퀄리브리엄이 만들어지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이게 여기에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려면 이 일로 가는 속도나 일로 가는 속도가 비슷해야 되니까 이 뒤로 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럴 때 프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속도 상수가 아마도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그지? 그럴 때 일로 가는 거는 거의 무시할 수 있으니까 얘 일로 오는 놈, 일로 가는 놈 이 속도가 비슷비슷해져서 평형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죠? 프리 이퀄리브리엄은 이럴 때 가능해요. 어찌됐건 이런 프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한다면 어유 감사합니다. 이건 날로 먹는군요. 거저 먹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거저 먹느냐? 얘기했던 대로 그 KB 이게 굉장히 작을 때 프리 이퀄리브리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날로 먹냐 하면 어떻게 쉽게 푸냐 하면 이런 날로 먹는다는 이런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자, 평형상수 원래 액티비티로 표현해야 되는데 농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스탠다드 몰 농도를 다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얘가 상수가 그 평형상수가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리고 얘 약분하고 나면 이 녀석 위로 올라가서 여기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이게 평형상수지. 만약에 요거 스탠다드 몰 농도를 여기다 표시 안 하고 썼어. 그렇게 되면 뭐야? 얘가 단위를 갖게 되는 거야. 뭐 책에 따라서는 많은 책이 이런 거 스탠다드 몰 농도 그냥 생략하고 막 써요. 심지어 지금 요 부분은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써 있어. 사실은 교과서 찾아보세요. 스탠다드 몰 농도 안 쓰고 막 써놨어. 그렇게 되면 얘가 단위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원칙대로 썼어요. 자, 이게 이제 평형상수고. 그러면 중간체 농도는 어떻게? 중간체 농도는 뭐 얘 여기다 곱하고 요거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렇죠? 중간체 농도가 그냥 평형상수에 의해서 거저 표현돼. 그지? 그런데 이 평형상수는 그럼 어떻게 얻느냐? 평형상수는 또 우리가 속도상수와 평형상수의 관계 배웠잖아. 그죠? 여기 평형이 존재한다며?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 이게 정반응의 속도고, 역반응의 속도, 이게 역반응의 속도잖아. 두 속도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속도상수의 비율을 구하면 이게 속도상수의 비율인데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평형상수라며? 이게 평형상수면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요 스탠다드 몰 농도 가지고 요거를 나눠주게 되면 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평형상수와 속도상수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지? 얘가 살아남아 있어요, 지금. 요게 단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서 적으면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프리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게 되면 평형상수가 이렇게 표현되고 이 평형상수가 속도상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거를 식을 푸는 거는 아주 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건 두 번째 단계가 아주 느리고 그래서 앞에 프리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거 이거는 중간체의 농도에다가 KB 곱한 건데 이 중간체의 농도가 바로 여기 있지. 그래서 얘는 이거 곱하기 요 녀석 나누기 요거 여기다 썼지.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요 부분이 일종의 속도 상수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가 농도 텀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K 자리에다가 요것도 집어넣읍시다. 얘까지 집어넣으면 요 앞부분에 KA 곱하기 KB 나누기 KA 프라임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약분되네. 그치? 얘하고 얘는 약분되고 결국은 속도식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속도상수 K는 요거를 의미해요. 요거. KA, KB 나누기 KA 프라임. 이거를 다 합쳐서 이걸 이제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라고 불러요. 다 합해놓은 거.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와 A의 농도 1승, B의 농도 1승에 의존하는 속도 법칙이 얻어지겠죠. 그렇지? 뭐라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프리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하고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 상수 K는 각각 엘리멘터리 스텝에서의 레이 콘스탄트들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지금 요 풀이는 미분방정식 푸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했어요.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중간체 농도가 나오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예에 우리가 QSSA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프리 이퀄리브리움을 써서 풀지 말고 QSSA를 써서 풀면 어떻게 되는지. QSSA를 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체가 프로덕트로 가는 이 속도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사실 가정한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QSSA를 써봅시다. 그러면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이거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건데 요건데 중간체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QSSA를 쓰면 중간체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거의 안 변한다. 그래서 생성되는 속도 요 두 개 반응해서 얘가 되고 생성되고 중간체가 왼쪽으로 사라지고 중간체가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그렇죠? 이 세 개의 합이 0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간체 농도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서 풀면 이렇게 돼요. 중간체 농도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 법칙이 이렇게 돼. 여기서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죠? 어때요? QSSA를 쓰나 프리 이퀄리브리움을 쓰나 일단 외관상으로 얻어지는 속도 법칙은 A의 1승, B의 1승, 농도의 1승에다가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QSSA를 쓰던 프리 이퀄리브리움을 쓰던 마찬가지 결과가 얻어져. 그지? 그런데 차이점이 있지. 뭐가 달라?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가 아까는 어땠어? 여기 없었죠? 근데 프리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여기 없었는데 QSSA를 쓰니까 요 텀이 나타났어. 왜? QSSA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값이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 값이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사라지는 놈이 꽤 있어. 꽤 빨리. 그 말은 KB가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QSSA를 쓸 수도 있고 프리이퀄리브리움을 쓸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됐든 그 프리이퀄리브리움이 됐든 QSSA가 됐든 형태는 이런 식의 레이트 로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 형태의 레이트 로가 얻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뭔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이거예요. 내가 A하고 B를 반응시켰더니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키네틱 실험을 해보니까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반응인 것처럼 얻어져. 아이솔레이션도 하고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쓰고 뭐 온갖 방법으로 해서 리액션 오더 구하고 다 해보니까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반응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레이트 로가 얻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이라면 이런 레이트 로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 봐라. 잘 맞지? 그러니까 내 메커니즘이 아마 맞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추정을. 근데 이럴 때 이 메커니즘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모두가 수긍을 해주려면 뭐를 확인하면 되겠어? 이 중간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주장을 할 때 결정적인 단서는 거봐 내 말대로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잖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또 중간체를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메커니즘을 제안을 할 때 그래 네 메커니즘이 맞나 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겠죠. 오케이. 자, 끝으로 요 QSSA를 쓰면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 여기 없어져요? KB가 아주 작으면. KB가 아주 작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아주 작다. 여기가 아주 느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프리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프리이퀄리브리움의 이퀄리브리움이 점점점 요 인터미디 쪽에서 리액턴트 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하겠지. 요 KB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에 비해서 KB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 그런데 여기에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가 이렇게 된다고 탑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한 레이 콘스탄트,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해서 얻었든 뭐 어떻게 해서 얻었든 간에 이 레이 콘스탄트가 이 세 가지 레이 콘스탄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세 가지 속도 상수의 조합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번 따져봅시다. 아레니우스 식에 의하면 여기 칠판에 적었던 것처럼 아레니우스 식에 의하면 저 속도 상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커져요. 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양의 값이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온도 구간이 좀 바뀌어도 온도에 따라서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했을 때 직선이 이런 모양의 직선이 얻어지는 걸 이제 아레니우스 플러스라고 했는데 저런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는 아레니우스 거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아레니우스 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컴포짓 레이 콘스탄트가 이렇게 됐었는데 각각의 레이 콘스탄트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 정반응의 레이 콘스탄트, 이게 첫 번째 스텝 역반응의 레이 콘스탄트, 이게 두 번째 스텝의 레이 콘스탄트. 다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적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야. 그래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끼리 모았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끼리 모았어요. 익스포넨셜 텀의 지수에다가. 그죠?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컴포짓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요게 컴포짓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태는 K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태는 여전히 아레니우스식처럼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여기 보세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첫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두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마이너스 역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지만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합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아레니우스 식의 거동과는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녀석의 합이 음이 될 수도 있어. 뭐 양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이 되면 뭔 일이 벌어져요? 온도를 올리면 컴포지트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온도 올리면 어떻게 돼? 속도 상수가 작아져요. 따라서 반응 속도 느려지겠지.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그랬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것처럼 관찰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게 관찰되면 그게 뭐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 이 반응은 단박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사연이 있는 반응이구나 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런 사연이에요. 사연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레이 콘스탄트가 단순히 한 스텝의 레이 콘스탄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스텝이 다 복합된 그런 속도 상수가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 상수 K가 아레니우스 거동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림으로 그리면 얘네들 세 개의 합이 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두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합이 역반응보다 커야 되죠. 요거 첫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두 번째 스텝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요 길이와 요 화살표 길이의 합이 요 역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티브야. 하지만 이 경우는 어때? 요거하고 요거 합이 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작잖아. 그죠? 그럼 이건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 올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오히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아, 요거 사연이 있는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질문 혹시 있어요?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했고 한 가지 토픽 남았는데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좀 재밌는 신기한 거 한번 봅시다. 유기화학 2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2학년들은 유기화학 2 수강 신청 잘 안 하나? 유기화학 2에 가면 여러분들이 딜스-엘더 리액션이라는 걸 공부해요. 이 딜스-엘더 리액션이라는 게 이런 그 컨주게이션 돼 있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하고 이중결합 하나가 어디션 리액션을 하는 이런 반응이에요. 뭐 어떤 촉매를 쓰게 되면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요. 요 녀석 이름은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고 이 녀석은 사이클로펜타다인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탄소 5개짜리 다이인, 이중결합 2개다 이 말이에요. 실험을 해보면 똑같은 리액턴트 갖고 반응을 시키는데 상온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런 놈이 얻어지고 좀 높은 온도, 살짝 높은 온도인 80도씨에서 미지근하죠? 뜨겁나? 뜨겁네. 손 담그면 뜨겁겠다. 예, 뜨거운 온도에서 반응시키면 이런 녀석이 얻어져요. 얘나 케미컬 그 포뮬러는 똑같아. 탄소나 산소, 수소 개수는 다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해서 결합된 거냐면 이게 사이클로펜타다인이고 요게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면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 얘하고 얘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요걸 엑소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바깥으로 있다 그래서 엑소.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결합한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을 때 이렇게 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걸 엔도라고 불러요. 엔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구조가 다르죠. 입체 이성질체야. 입체 구조가 다르죠. 상온에서는 요 엔도, 80도씨에서는 엑소가 도미넌트하게 얻어져요. 신기하지? 그죠? 신기하지? 이게 왜 이러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마지막 토픽이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리액턴트는 똑같아. 프로덕트가 P1과 P2가 얻어져요. A하고 B를 반응시키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는 P1이 얻어지고 어떤 온도에서는 P2가 얻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상온에서 지금 P1이 얻어진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둘 다 지금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니까 그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속도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지.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그리고 속도 상수. 이렇게. 결국은 두 개의 반응 속도가 똑같다면 A, B 섞으면 P1, P2가 반반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두 개의 반응 속도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하고 B의 농도, 얘는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나 같은 값이지. 따라서 두 개의 반응 속도가 똑같으려면 돼야 되죠? 속도 상수조차도 두 개가 같다면 반응 속도가 같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반응의 속도 상수가 같으기는 쉽지 않지, 확률적으로. 속도 상수가 다를 거예요.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는 K1이 큰 값이야. 그러면 뭐 얘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온도를 높였더니 역전돼 갖고 K2가 큰 값이 돼.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는 뭐 P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저게 왜 역전이 돼? 역전될 수 있는 이유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속도 상수가 바뀌게 되죠. 그지? 아레니우스 식에 의하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온도 의존성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지.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P1 또는 P2라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리액턴트는 똑같아요. 따라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P1과 P2의 비율이 서로 달라. 한쪽이 도미넌트하게 많다는 얘기는 속도 상수의 비율이 한쪽이 도미넌트하게 크다는 얘기죠. 속도 상수의 비율만큼 그 농도 비율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얘가 10배 속도 상수가 크다 그러면 이 농도도 10배 클 거야. P1보다. 그렇지?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를 카이네틱 컨트롤드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반응 속도가 빨라서 상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프로덕트, 그 녀석을 카이네틱 컨트롤드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앞에 예에서 앞에 내가 그림에서 엔도하고 엑소 중에는 엔도가 카이네틱 컨트롤드 프로덕트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카이네틱 컨트롤드 프로덕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걔가 그냥 존재하겠죠. 속도 상수가 커다란 속도 상수를 갖고 있는 그 프로덕트가 카이네틱 컨트롤드 프로덕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걔가 그냥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역반응이 존재한다면 반응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연력학적으로 제일 안정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했던 엑소하고 엔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정하냐 하면 요 엑소가 더 안정해요. 요 엑소가 더 안정해. 왜냐하면 여기가 사이클로펜타다인이죠. 사이클로펜타다인 자체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 칠판에 내가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이 탄소만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그 녀석 보이지? 요거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얘네들은 스테릭 힌드런스, 입체 장애가 별로 없어.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요. 하지만 이 녀석 보세요. 여기 사이클로펜타다인이고 수소가 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좀 공간이 비좁지. 여기 스테릭 힌드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요. 따라서 얘는 빨리 만들어지긴 해. 엔도 프로덕트는 속도 상수가 커서. 그런데 여기에 역반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그냥 존재해야 되는데 역반응이 존재하면 다시 리액턴트가 됐다가 궁극적으로는 제일 안정한 이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예에서처럼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역반응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 얘하고 비교해서 낮은 온도에서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요 반응의 속도 상수가 크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지. 여기가 리액턴트야. 얘네 둘을 합친 거예요, 여기. 일로 가는 배리어는 작아. 그 다음에 일로 가는 배리어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빨리빨리 만들어져요, 이 녀석이. 빨리빨리 만들어지지만 역반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기어 올라가서 특히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일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서머다이나믹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이거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한 거죠. 키네틱 컨트롤이 아니고 이쪽이 키네틱 컨트롤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유기화학 시간에도 이런 거 나올 거야. 유기화학 2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자, 질문? 됐어요? 오늘 배운 거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QSSA와 프리이퀄리브리움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반응공학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QSSA 적용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가정을 해도 되나라고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막상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인 건 아니었었지.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막 기계적으로 QSSA를 막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꾸 그거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아무 때나 그거 막 갖다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그죠? 아무 때나 막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